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식부터 선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맛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물 시간이죠. 부드러운 카리스마 선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선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물리적으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건 제 느낌 탓이겠죠?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네, 가까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위원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뭐 한 주간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왜 바쁘시죠,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 네. 실제 서울경제에서 저희 시합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리딩에 이번 주 내내 방송 출연 매일 또 여러 군데 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매매하고 리딩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또 점심밖에 못 먹어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많이 배고프네요. 하지만 힘은 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위원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바쁘신지 입술이 살짝 터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 밥도 잘 드셔야 되고요. 건강하셔야 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계시니까 건강 꼭 챙기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선물 시장 전에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캐스터님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연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여러 요소에 의해 수급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무역 협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내놓은 데다가 또 MSCI 지수 때문에 투자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A주의 비중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 증시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식형 펀드가 늘어나고 있는 등 내부적으로는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잃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2150선까지 하락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MSCI 지수에 따른 한국 주식의 매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외국인은 9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이어나가며 오늘까지 총 1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기관은 연기금의 순매수가 나타났지만 금융투자에서는 매도로 다시 돌아서면서 1,200억 원대까지 오늘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거라는 소식이 이어져 나온 가운데 오늘 4%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한지주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한 것에 오렌지라이프의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식 교환 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총 하락한 종목이 800개가 넘어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며 66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늘어난 모습인데요. IT나 바이오 업종들을 위주로 1,000억 원대 이상까지 순매도해준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코스피 대형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HLB는 FDA의 신약 허가 승인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일을 기록한 KMW는 오늘 3%까지 하락한 모습이죠. IT 종목들이 매도를 피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경하이테크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코스피 지수를 2350까지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신흥국 시장이 실적 회복을 하는 등 호재를 맞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재 회원님과 함께 투자의 맛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좀 파란 불을 켜면서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식시장은 이랬다면 선물시장에 영향을 준 해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 통화 정책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진다며 금리 인하 압박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에 머무를 것이고 신용등급은 AA2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서명을 올해 성탄절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세계 최대 채권 금융사인 핌코 부회장이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사우디 아람코 기업 공개가 동네 장치로 전락했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투자자들은 줄줄이 로드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오늘 해외 이슈들 먼저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우리 위원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 맞나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받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뭐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곳을 표면적으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미국의 경기 상황에 맞춰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아무래도 어떤 파월 의장한테 압박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지수가 이걸 지지를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본인한테 그렇죠. 책임이 떠넘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말 그대로 압박이라고 봐야죠. 의견이 실제적으로 다른 거는 압박이다 본다. 또 누가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군사적인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그 권력이 경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압박이죠. 실제적으로 거기 계속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고, 근데 이렇죠. 우선은, 당연한 이야기죠. 금리 압박에 대한 쐐기를 박는데 실제적으로 의견이 다른다는 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나중에 책임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단, 지금 지수들이 무조건 고가라 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지 않고 지수가 높다는 거는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자금들이 실생활에 쓰일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을 고민해야 되는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명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와 맞닥뜨려졌을 때는 명분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압박에 의해서 그 결과를 내리더라도 그 자체 또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압박을 주든 안 주든 모든 게 그 FOMC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명분을 찾아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냥 정치적인 관점에 대한 의견 드릴 수는 있죠, 저거는. 그래서 그 압박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결과를 낼 때는 언제나 명분은 앞세울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혼조 세고 실제적으로 경기와 실제적으로 지수가 높다 그래서 지수가 모든 종목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실제적으로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미국 지수 자체도 우량주 종목에 대한 선호 종목으로 끌어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 보고서가 올해 초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도 리딩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경기하고 그다음에 지수의 고가 행진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혹여라도 나중에 하더라도 그건 어떠한 명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압박에 대한 그 취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압박을 받고 그걸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본인은 어떤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걸 명확히 제시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내린다면 그 명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고 신용등급이 AA2에 이제 머물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용등급 AA2 정도면 굉장히 높은 등급 아닌가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참 저희가 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뭐 매수 롱포를 보고 뭐 네. 선물 지수로 281 지수, 284 지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96 지수까지 추가적인 그림을 본다고 말씀드렸을 때 한번 그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뭐 마이너스 금리부터 해서.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의 건전성은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는 구조라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뭐 한두 달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국제적인 압박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입장에서도 이머징 국가 자체로도 다시 되돌리고 특히 중국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저가 고가를 형성한 입장에서 중간 반등이 있었다면 전반적으로 건전 상황도 그렇고요.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거다고 예상을 할 거고 사실 좀 뒤늦게 나온 거죠. 그렇죠. 뒤늦게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제 다 올려놓으니까 남들 다 괜찮네 이럴 때 너희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쵸. 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흐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큰 구간들을 지지하고 그것도 저가를 한 3번 정도 지지하고 기술적인 반등을 뚫어서 올려준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년 초 글로벌 악재가 생기더라도 중반기까지는 시장이 견딜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등 또한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도 또 많이들 하시는 주식 쪽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는 결과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 않나.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9월 이후에 국내 주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 괜찮은 흐름이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이 뉴스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는 또 좋았다가 오늘은 또 난항이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은 일단 크리스마스 전에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네. 확실히 국내 시장에는 호재는 맞겠죠, 위원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악재와 호재가 좀 상존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뉴스 자체는 말 그대로 호재죠.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호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타결이 제대로 안 되고 연기가 되더라도 그 전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눌리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라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 쪽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1단계 서명 전까지는 아무래도 눌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지되는 시장에 받침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매주 나오셔서 이제 선물 시장도 봐주시고 뉴스도 봐주시고 하는데 미중 무역 협상하면 아까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 살짝 들었을 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흐름이 나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주식 그 선물하시는 분들은 항생이나 이렇게 중국 쪽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건가요, 위원님? 오늘 기술적인 반등은 굉장히 크게 줬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도 그렇고요. 근데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죠. 혹시 지금 차트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죠. 네, 홍콩 항생 지수. 네네네. 물론 이제 저녁에 좀 되돌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른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27,000 지수 오버슈팅이고 그다음에 한 이 정도 목표가로 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어제 매수를 잡고 오버를 했는데 중간에서 빨리 돌리는 바람에 이따 저녁에 가서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보면 일봉상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눌림들이 거센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되돌림 아무래도 컸었죠. 그다음에 작년에 되돌림에 그다음에 상단부 제약에 추가 그다음에 지금 혼조세를 띠고 있죠. 그다음에 하단부 지지력들을 받쳐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스닥이나 다우
S&P 뭐 이렇게 봤을 때보다는 굉장히 약한 구조죠. 실제 이슈는 미국하고 중국의 이슈인데 미국 지수에 비해서 홍콩 달러나 그다음에 항생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하단부 지지력까지 와서 기술 반등을 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에 붙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구조는 뭐 이렇습니다. 솔직히 되돌릴 때는 저희가 많이 되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조에서 이제 뭐 추가 반등이 있었으니까 얘네들 고점에서 눌림폭을 봐야 되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올해 안 좋았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눌림폭에서 진도 반등에 그다음에 지금 이 정도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되돌릴 때도 뭐 어제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매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1, 2, 3, 4, 5 그래서 저번 주에 내내 매도로 떨어졌었죠. 네, 계단 그렇다면,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큰 눌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좋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같은 이슈를 갖고 있는 미국하고 일본 미국과 중국 입장을 비교해봤을 때는 중국은 훨씬 더 되돌림이 심했던 별로 안 좋은 장들이었다. 그래서 정고점을 누른 상태에서 거기를 안착을 못하기 때문에 이 혼조세에 있을 때는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장들이죠. 그래서 중심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항생뿐만 아니라 모든 지수들이 별로 좋지 않는 장들이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나와서 위원님께 이제 중국 시장 관련돼서도 여쭤봤었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잘 가는데 같은 이슈여도 중국 시장은 그 힘이 좀 약하다는 것이 위원님의 평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람코의 기업 공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동네 잔치로 전락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투자는 로드쇼가 줄줄이 취소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람코가 기업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요, 위원님? 네, 그렇죠. 뭐 시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뭐 이거죠. 그냥 이 이야기는 우선은 뭐 외국인 투자자한테 뭐 넘기려 했던 걸 우리들끼리 좀 알게 됐다? 정리하자. 정리하자.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을 하기 원하니까 이 가치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수작업 공예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다 알지. 이걸 남들이 싸게 살가려고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못 팔겠어. 그럴 거면 취소 안 해. 너희들한테 안 팔아. 우리들끼리 할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출이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사우디 쪽에서도 대출을 유도함으로써 그 기업 아람코 상장을 주변 왕자들이나 아니면 부유한 부유층에다 할 수 있겠죠. 실제적인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대출을 독려하면서 그 주식을 국내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수공작품한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가져왔는지 알지. 그걸 너희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좀 무리하더라도 해라. 그리고 대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소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월가 쪽에서 이제 발이 떨어졌겠죠. 네. 아무래도 뭐 큰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매매 수익률과 그다음에 뭐 연결해주는 그런 커미션들을 많이 노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슈로 이렇게 누르다가 갑작스럽게 다 취소하고 우리가 해결할게 해서 한마디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사우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앞에 여러분들이 보자면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오펙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유 자체가 뭐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못 한다고 저번 주에 저한테 그렇죠. 시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도 이제 정치적인 싸움인 거죠. 바로미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가치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싸게 넘겨라. 그리고 원유 잘 가지도 않지 않냐. $50만 지지하고 뭐 $60 넘어가니 뭐 $100 넘어가니 넘겨라 하는데 자기들은 그 가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뒤통수를 친 거죠.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국가에 대한 압박으로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지금으로서는 로드쇼를 줄줄이 취소한 거는 우선은 사우디 쪽에서 선수 쳐서 그걸 가치에 대한 걸 자기들이 묶어놓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은 물론 제 개인적인 전문가에 대한 입장입니다.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시황적으로 말했던 각 국가에서의 대출을 독려하고 실제적으로
화폐를 많이 찍어냄으로써 그걸 소화시켜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우디에서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본인들에 대한 신뢰도, 뭐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그거에 대한 원유에 대한 핵심적인 회사나 기업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게 나라의 신용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신용도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화폐를 찍어내도 현대 화폐 이론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우디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게 모든 그 가치가 한꺼번에 통용되면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펙 관련 국가들과요, 또 중동 지역에 있는 이제 국가들 사이에 이런 여론몰이가 이제 나오면서 뉴스가 그걸 반영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재 위원님과 지금 해외 선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과 조금 더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지금 제 옷 색깔과 똑같은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리딩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카카오톡 이제 옆에 이렇게 띄워놓고 많은 분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해외 선물은 그 액수도 굉장히 크고요.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주식만큼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시간 리딩에 대한 갈증 있으셨을 텐데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니까 많은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안내까지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리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지막 이슈에서 다뤘던 크루드 오일이 될 텐데 위원님께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어제 57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네.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57.05 이상부터 20 마지노선 잡고 매도 전략과 그다음에 오전 중에 바쳤던 56.70대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분간은 좀 다시 혼조세를 뛸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뭐 많이들 헷갈리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윗구간들 추세 저항이 여기서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윗구간들 잘 안착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또 아래 하단부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혼조세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우선은 56.60대를 먼저 체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 지금 같은 시간이라면 56.90대까지 지속적인 혼조세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선 무너졌기 때문에 장들은 이렇습니다. 아래 구간들 뭐 55.80대하고 그다음에 55.00대까지 추가 그림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얘네들이 채널 구간 안에 있죠.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부합 구간 채널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림을 보신 분들 위주로 보신다면 얘네들이 이제 단기간에 무너져서 얘네들 저항을 막고 싸울 수는 있으나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당분간 혼조세를 뛸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미장에서 결정 나기 때문에 미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방 보다는 아직까지는 부합 혼조세 그래서 뭐 쭉 빠진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얘네들 다시 부합권으로 뚫기 위해서 뚫림 매수를 배팅 들어가는 작은 구간의 부합권 형태를 띌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형태를 못 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뭐 20은 이미 저희가 매도를 한번 노렸던 자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합 혼조세에서 추가적인 하방은 노렸지만 얘네들은 추가적인 하방을 길게 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합 혼조세 박스권 매매 전략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지수들 아직 받치고 있고 어제 크루드오일 지수하고 크루드오일로 같이 무너지면서 크루드오일은 반등을 많이 지수는 많이 반등을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네. 크루드오일은 전반적인 저항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들은 아직 중요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마지막에 지지 못하고 밀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디가를 끊고 저희도 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차피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밀린 구조에서 추세를 낼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가 쏠렸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다 깰 거라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저항이 굉장히 많은 구간들이라서 하루 변동성이 너무 작은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단타 위주의 보합권 매매 전략들 추천드리겠고, 그 다음에 보합권 매매 전략을 보실 때는 추세 하단부, 그러니까 뭐 지금 30대 지지력이 갖고 있으면 얘네들의 1차를 뭐 5구 자리, 그 다음에 다시 밀렸을 때만 재진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가에서 15개, 20개 내외의 단타부터 해서 입자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작은 그림과 그 다음에 이 구간들을 넘어가면 다시 중심보합을 뛸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싸우셔야 된다. 그리고 아래 하단부는 좀 짧은 손절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1차, 2차 구간이 좀 짧습니다. 한 10만 원 내에 돈부터 해서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제가 말이 좀 많이 셉니다. 치과를 요즘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한 개 이빨이 뭐 좀 빠져가지고 그걸 아프시면 안 돼요, 위원님. 네, 씌워놨더니 입이 약간 뜨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말이 셀 수 있으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 방금 전에 그런 보합권 매매 전략들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박스권 매매,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 나스닥과 S&P 500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다, 견조하다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개인들 뭐 돈 벌고자 하는 분들이 배팅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뭐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항상 저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고점 영역이 추가적으로 잘 안 보일 때는 뭐 고점이라 해서 무조건 신고가를 배팅할 수는 없죠. 뭐 사실 이런 그림에서는 보면 오늘 또 오기 전에 뭐 말씀드렸는데 매도가 세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저도 얘네들이 이제 고점을 맞고 매도를 건드려 놓은 상태라서 오늘 뭐 이제 되돌림을 나오는지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8,300 제가 익절을 걸어놓은 게 8,330? 그래서 오늘은 좀 희망을 크게 품고 다시 또 배팅 들어갔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고점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뭐 겁 없이 건드려 놓긴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매도가 세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돌린 애들이 또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이 구간들이죠. 자,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가 빠진 다음에 여기서 출렁거리고 오늘 다시 방향을 매수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추세 되돌림을 보는 격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는 단타 매도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저항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크게 손절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사실 손절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매수를 관망하시든지 아니면 매도 건드리기 시작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고가에서의 고가 돌파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작죠. 물론 전고가에서 추가적으로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 신고가에서의 되돌림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0분 분봉상에서도 굉장히 꼬리를 달아줬고 그 수익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작은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에서 뭐 지금 이미 뭐 보면 이제 깼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배팅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겠지만 뭐 안 하신 분들은 우선은 바로 깨지 못하고 반등을 주면 그래도 작은 손절로 다시 되돌림에 혼조세라도 뛰는 모습을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일봉상에서 구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의 차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구간에서 굉장히 횡보 보합을 띄었어요. 왜냐하면 급락에 대한 포지션이 안 나오면 고가에서 매도를 치더라도 매도를 길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대응했었고 실제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도 매수의 신고가 돌파도 세진 않지만 매도의 눌림 자체도 별로 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꺾이네 이러고 쫓아가면 뭐 한 얼마 주지 않고 다시 또 물리는 보합권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구조에서는 항상 먼저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구조에 오면 한번 내가 밀리더라도 한번 때려보겠다 해서 이렇게 바로 진입이 들어가서 종고가 치려고 그러면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추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수의 관점이 있으면 저는 매수는 좀 참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추세의 되돌림이 있거나 아니면 신고가에서의 되돌림을 먼저 보는 전략들 여전히 유지한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높였지만 저희도 신고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되돌림을 봐서 아마 매수에 대한 포지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파동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변곡을 바로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추세를 나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뭐 급락을 한번 주더라도 이렇게 받쳐내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봉상이나 주봉상에서의 큰 되돌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뭐 갑자기 되돌리면 엄청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중 무역협상 이슈가 끝난 것도 아니고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싸움인들이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되돌림 전략들만 여전히 보시는 대응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추세를 깼을 때는 그때부터는 신규의 품 매수에 대한 관점을 한번 노려보시고, 매도에 대한 관점을 한번 열고 기대를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단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만약에 변곡이 생겨서 매도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잘못 물리면 이제 박스권 안에서 힘든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이제 체크해 주신 포인트들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이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S&P 500인데요. 나스닥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간밤에는 0.05%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좀 무거운 S&P 5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위원님? 네, 뭐 큰 전반적인 그림은 뭐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뭐 차트부터 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그림들을 뭐 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채널 구조의 하단부 지지력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끄니까 뭐가 보이죠? 얘네들 상단부 제약이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중심 구간에서 이제 멈춘 거죠. 이 정도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단순 분석을 보자면 딱 정확하게 얘네들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들을 오늘 뭐 3133지수 저항 매도를 실현할 수 있느냐, 그걸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오늘 뭐 유럽장 시황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매수는 세다.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 다시 고가를 높이는 걸 놓더라도 얘네들 전체적인 윗구간 추세보다는 얘네들 중심 저항을 맞는지 보자.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 이제 매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차트를 빨리 못 보니까 그냥 잡고 싸우고 싶어서 이제 좀 일찍 들어간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에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전저가 아직은 못 깨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대치는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걸 좀 더 기대는 하고 있죠. 전반적인 흐름들은 아직 세지는 않고요, 매도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나스닥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자, 얘네들 매물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지금 3130지수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저항, 그 다음에 반등시 막히는 전략을 갖고 있었죠. 자,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네들을 바로 못 깨고 혼조세를 띄고 지지부진한 장,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는 장, 그 다음에 세 개겠네요. 얘를 빠지는 장. 자, 우선은 신고가인데다가 그 다음에 전고가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럽장부터 얘가 빠졌겠죠. 8시 이후에 3130지수를 깼기 때문에 우선 3130지수 이 마디가를 저항으로 얘네들은 매도애들은 얘를 맞고 이 구간을 깨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거는 완전히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 몸통부터 꼬리 부분을 맞고 추가 매도를 보는 거겠죠. 완전히 깬 이후에 반등하는 애들을 맞고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매도 싸움을 할 거면 롱포에 대한 거면 지금 구조에서 얘를 맞고 싸우려 해도 잘 안 잡힐 겁니다. 이미 네. 유럽 애들이 막아냈기 때문에 반등 별로 없을 거고 여기서 바로 깰 거냐 아니면 되돌아갈 거냐를 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윗구간에서 우선은 상단부 제약 저항을 보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혼조세의 고점, 그렇다면 자리값들은 한 3131지수 정도 되겠네요. 얘들 매도와 그 다음에 이걸 깬 이후에 추가 매도 전략을 보시라.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은 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 하단부와 추세선과 맞닿은 전략들이죠. 그래서 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삼각 수렴 상단부 매도와 그 다음에 깬 이후에 전고가 3130지수를 막는 매도 전략들을 펼치시고, 그건 아무래도 시간이 미장 열린 이후에 변동성이 심할 때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그 전에 잡아놓으면 익절하기도 애매하고 밀려도 버리기 애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잡고 지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미장 때 방향 내는 걸 익절 잡고 쭉 끌고 가는 전략들 괜찮을 듯 보입니다.
네, S&P 500 이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곧 열릴 이제 미장이 열려야 조금 더 대응하기 쉽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골드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요, 위원님.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그만큼 빠졌던 거 다시 되돌리고 네. 또 올랐던 것만큼 또 다시 되돌리고 이런 모양새인데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우선은 어제까지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뭐 매도에 어제 이제 1,470달러가였죠. 그래서 네. 이 자리까지 매수를 열고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매도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자리를 맞고 매도를 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네.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시 되돌림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림 뚫는 자리 오늘 되돌린다 전략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 와서 이제 혼조세입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 구간은 그냥 혼조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수의 변동성을 좀 더 보겠죠. 그래서 오늘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고점 넘어가기 힘든 구조라서 다시 매도에 대한 전략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도 추세가 좀 약해져 버렸죠. 어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꾀하면서 그래서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미 좀 매수 반등은 늦어버렸죠. 벌써 30틱 이상 높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매도의 매수 전략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도 사인 그렇게 드렸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늦기 때문에 우선 바로 뚫지 못하고 아래 내려오면 단타 위주의 보합권들 매매 전략들 펼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 이런 겁니다. 고점을 넘어가다 실패했다. 그 다음에 저점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그리고 매물대 중심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보면 매물대 저항들이 여기 많이 상존해 있죠. 그 다음에 아래 지지력들 매물대는 여기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중심 안으로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로 매수를 못 잡았다 하면 한 번 더 낮춘 애들 보고 얘네들 보합권 대응을 하시라. 그리고 얘네들 보합권 대응을 하실 때는 뭐 요즘 지수하고 뭐 크게 같이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매를 해놓고 굳이 안 갈 때는 아무래도 지수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번 좀 쳐다보시면 좀 더 확신과 그다음에 대응 전략에 대한 좀 편안함을 좀 더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합권 대응 전략들, 그래서 추세선상에서 보자면 얘네들 지지력과 그다음에 상단부 제약에 대한 저항들 이 정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장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특히 이제 유럽장 전략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그 자세하게 말해달라는 이야기죠. 아, 네. 무슨 얘기 하셨는지. 네,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할 말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배팅을 할 때는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가정, 네.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나의 전략 대응, 그 다음에 그게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확인 전략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좀 힘든 것도 우선은 여러분들 차트들이 조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트가 늦게 되면 시장에는 추세와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이렇게 난다 하더라도 항상 눌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그림 안에서도 또 잔파동이 있고요. 그렇다면 명명은 다르겠지만 추세와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지표로 보자면 RSI, MACD, 스톡캐스트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조 지표와 가격 지표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RSI 같은 경우는 양봉이 쓰면 양봉이 쓰고 그 다음에 꼬리가 달렸을 때 그걸 어느 정도 몸통에 비해서 꼬리를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되돌려 줄까는 거를 보자면 차트가 움직였을 때만 보조 지표가 움직이는 애들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지표다. 그 다음에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보조 지표는 박스권이죠. 0부터 마이너스 50, 50과 아니면 0부터 100까지의 박스권 안에서 만들어지게끔 수식을 대부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처럼 무한정으로 움직이려면 차트의 영역을 위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그 박스권 안에서 논다는 건 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로 계속 가는데 스톡캐스트 같은 경우는 매수에 붙어 있지만 않죠. 그리고 그게 내려올 때도 작은 되돌림을 줄 거냐 많은 되돌림을 줄 거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주기지표가 추세를 나타내냐 못 나타내냐죠.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힘과 주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비해서 시간에 대비해서 움직임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매수를 보더라도 스토캐스트나 RSI 그다음에 매수 배팅하는 여력들이 있겠죠. 매수 세력들이 매수를 치는데 매수로 많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량만 많이 늘어나고 수익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정리하고 또 좋은 자리를 잡고 싶겠죠. 그래서 주기가 바뀌면서 계속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들은 변수가 많이 생기는 장이다. 그 변수가 많이 생기고 변수에 의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고점에서는 고점, 저점에서 저점을 뚫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차 또한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그 오차 때문에도 또 다시 뚫는 저항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악재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며칠이 지나가도 굉장히 변동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수가 커지기 때문에 대응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어차피 유로하고 달러 왜 유로 이야기를 하냐고 말씀드리자 보면 네. 굉장히 달러 기축통화와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그 두 개가 우리 시장의 80%를 지배하는데 그 두 개가 묶인 게 유로 달러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할 때까지는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얘는 유로 FX입니다. 그러면 EUR USD입니다. USD. 한마디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네. 유로가 강하면 얘네들은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달러가 강하면 매도 쪽 배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가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얘를 뒤집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그림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가 항상 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지배하는 게 10년 전까지 유로존 위기,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대한 경제 이슈, 트럼프 이슈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의 좌우로 10년씩이 유로존과 미국존이 지배할 거지만 그 통화성 자체도 70~80% 유로 달러가 지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요즘은 변동성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걸 계속적으로 매매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차트들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장난이 없이 시황에 따라서 시황이 별거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시황이 있으면 움직이는 그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확한 차트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누군가 장난친다고는 우리가 덜 보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고 어떤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축통화와 그다음에 유로도 또한 유로도 다른 통화가 묶이면 기준 통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로 달러가 묶일 때 유로가 지금 기준 통화라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보면 달러가 기축 통화인데 유로가 왜 기준 통화고 달러가 왜 상대 통화인지 헷갈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로가 기축 통화에 앞서서 기준 통화가 됩니다. 유로가 모든 시장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위험 자산으로 속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달러보다 배제하는 안전자산에서 좀 더 치우치는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기준은 유로하고 달러가 있을 때는 유로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가 빠졌을 때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기준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뭔지는 까먹었습니다만. 네. 유로 F, 네. 그 네. 중요한 건 이제 유로랑 달러가 있을 때 네.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왜 기축 통화인데 네. 유로 인덱스 달러 인덱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반대로 네. 뒤집어서 이제 차트를 보여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유로 그렇죠. FX 이제 차트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로 FX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추세 매수를 계속 끌고 왔었죠.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 구간들에 놓여 있죠.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이 자리들 매물대 굉장히 강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자리를 뚫으려면 이제 추세가 변경될 소지가 굉장히 크겠죠. 이 구간들을 내려놓고 올라가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빠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들 돌파하면서 저희가 매수를 봤는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간이죠. 위에 매물대 영역, 그 다음에 아래 매물대 영역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 고가를 더 추가적으로 치지는 않았지만 눌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 눌림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가를 낮춰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10, 920 때부터 1.10, 900 때까지 지지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 구간에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혼조세 들 거다 하고 큰 그림에서 매매를 하면 되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적인 그림들은 이 구간들 지지력에 다시 중심 구간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들은 위 구간들을 계속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지금처럼 이렇게 힘이 없다면 이 라인들 있죠. 뭐 저항들을 보이실 겁니다. 이 기준에서 지지력에서 지속적인 배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어차피 다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눌림 구조에서 배팅 해서 계속적으로 상단부 제약을 맞고 아래에 왔을 때는 지지력에서 버텨주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을 혼조세에서 수렴 구간 넘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가를 깨지 않고 배팅이 나오고 있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림들은 이 구간들의 혼조세에서 지지력들을 잘 받쳐내고 큰 되돌림 없이 배팅이 가줄 수 있느냐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구간 안에서의 지지력에 단기 매수 배팅, 그 다음에 고점에서 정리하고 추가 배팅을 보시든지 아니면 얘네들을 홀딩하고 리스크 관리 영역에서 1.10, 600대 지지력, 하방 지지력까지 롱포의 대응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부에서의 계속적인 매수 시도를 좀 더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말인즉슨 달러 저번에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달러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강세를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로 강세를 끌고 왔는데 우선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자분들은 뭐 신규 지지력부터 단타 매수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들 박스 보합권 인지하시고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로 FX 이야기 해주시면서요. 유럽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 이제 다음 종목 여쭤봐야 될 텐데 다음 종목은 이제 오늘 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그렇죠. 우선은 284부터 286 지수 그 구간들에서 계속 상단부 제약을 높이다 이제 좀 잠깐 밀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빠졌다는 표현도 맞지만 이제 뭐 보합권 안에서 좀 고점에서 차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우선 채널 안에 갇혀 있는 형태고 뭐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는 윗구간 치지 못하고 아랫구간 치지 못하는 혼조세에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290 지수를 넘어가려는 시도를 계속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저희 뭐 카톡에 들어와도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선은 부합 혼조세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띄고 있습니다. 연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연결 차트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우선 이제 차트를 과거 차트부터 쭉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굉장히 추세 지지력들을 받쳐내고 배팅이 들어간 구간들입니다. 거의 나스닥 고점에서 횡보할 때 전략들을 갖죠.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제외한 저점을 제외한 혼조세에 계속적으로 드는 구조고,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들 수렴 세기 형식의 대한 중심 구간에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혼조세고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시면 고점을 넘어가다 실패한 자리들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에서 넘어오다가 실패한 자리들 그 구간들 지지하고 고점 근처에 붙어 있죠. 아직 추세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 상단부를 쫓아갈 이유는 별로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 구간들 아직은 저항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혼조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오늘같이 뭐 이렇게 매도를 떨어지면 아래 하단부에서 되돌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 방향을 놓쳤을 때는 단기적인 그림들은 추세가 끝난 이후에 되돌림을 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되돌림 배팅을 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우선은 뭐 연결 차트에서 일봉상의 차트 보겠습니다. 뭐 똑같이 이 이야기죠. 아래 하단부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이제 뚫기 위함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 뭐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뭐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뚫는 애들을 본다. 뭐 단기간에 부합 혼조세를 들고 마지막 매수 배팅 전략, 그리고 저희가 봤을 구간들, 이 구간들, 그 다음에 284, 281까지 매수 목표를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걔네들은 조심해서 배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부 제약을 치고 나서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계속적으로 되돌림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직 이슈를 동반한 추세가 안 나와서 아직은 지키고 계속 매수에 대한 차익이 중간중간 나와서 뭐 데일리 관점에서는 좀 매도로 빠졌다는 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시면서 뭐 보합권 아직 채널 유지 전략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선물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맛 선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위원님과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선재 위원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